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번에는 푸틴발 핵전쟁이 몰고 올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간 증시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적어도 주 초반까지 그렇습니다. 페드가 오는 16일 있을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고요. 한국에서도 운명의 날이죠. 오는 9일 수요일에 20대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치 국면도 소강 상태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불완전한 휴전을 선언을 했고요. 또 서부 전선에서 러시아는 초기에 오판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 편일까요?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전이 장기전으로 흐를수록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고 백전백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레닌그라드 전투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푸틴의 땅,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는 푸틴그라드로 만들고 싶은, 그라드라는 게 러시아어로 시티, 도시라는 거죠. 이 푸틴그라드로 만들고 싶은 푸틴 대통령의 야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뜨악했던 푸틴의 핵도발이 또 언제 그 발언이 반복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키이우와 하르코프에 폭격을 또 가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1990년 체첸 사태 때 푸틴이 총리가 되면서 그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전과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푸틴의 일시적 침묵이 이래서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이 폭풍전야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상황은 일시적 휴전, 불안한 휴전, 말로만 휴전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장기전을 흐를수록 전쟁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에 어떤 상수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뭘로 느끼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기름값이 1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원래는 뭐 6개월 전만 해도 2달러대였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빨라도 다음 주, 늦으면 다음 달쯤 이러지 않겠냐 그랬는데 벌써 미국 시는 어제 4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이런 인플레이션 얼마나 심하겠어. 그것도 침묵을 깨고 오는 10일 미국 동부시간 11일에 그 CPI,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2월 24일인데 이게 얼마만큼 이 지표에 반영됐는지가 관전 포인트고요. 같은 날 10일에 ECB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코로나19발 인플레이션 대응과 그리고 푸틴이 만들어낸 전쟁발 리스크로 인한 경기 침체 대책 대응 중에 ECB는 무엇을 더 우선할지 선택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못하나? 지금 한 게 원전 장악한 거하고 남부 쪽의 항구 도시죠. 이름이 뭐죠? 헤르손을 장악한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못 싸우냐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는데 분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러시아는 정통 보병 육군 중심이 아니라 좋게 얘기해서는 기계화 보병 사단 중심이라는 거죠. 전차와 탱크를 타고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각계격파식으로 달리고 싸워야 하는 시가전이나 고지전에서는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나 길목만 잘 막고 있으면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잘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도로나 이런 길들이 이 전차가 못 지나가게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장비가 오래되고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전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짜게 쪼개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관리를 잘못해 닦고 조이고 그림치고만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관리를 못했으니까 모든 장비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일주일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라는 거죠. 타이어 찢어지고 엔진 고장이 나는 전차가 트럭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서부 전선에서 잘 못하나라고 하면 러시아 쪽에서 오기 힘들잖아요. 벨라루스 쪽에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이 동부나 남부에 비해서 정예 부대가 많이 없었다는, 일부 공수 부대가 있었지만 그건 상당히 적었던 부분이고, 대부분은 뉴스나 SNS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포로, 소수민족, 10대 병사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이번 훈련이야라고 알고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잘해서라는 거죠.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90%를 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똘똘 뭉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다들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죠. 이 제블린이라는 게 던지는 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전차 무기, 미국산 대전차 무기인데 이번에 러시아의 전차를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죠. 그리고 스웨덴이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AT4라는 또 대전차 무기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F-16을 폴란드에 주고 폴란드는 가지고 있던 미그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공군이 대부분 예전 러시아와 같은 나라였으니까 미그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푸틴은 이 키이우를 계속 점령을 하겠다,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시가전을 해야 되죠. 최악의 시가전은 모두 옛 소련에서 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레닌그라드 전투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옛 소련군이 맞붙었던 전투입니다. 둘 다 시가전이었고요. 독일군이 도시를 포위하면서 벌였던 사투였습니다. 지금 키이우와 하르키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 양상과 똑같죠. 두 전투는 정말 오래 갔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7월부터 6개월간 지속됐고요. 레닌그라드 전투는 2년간 870일간 이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었던 최악의 시가전으로 남아있죠. 당연히 후유증 컸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는 190만 명, 200만 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레닌그라드는 기간도 길었으니까 2배인 4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로서 기능이 황폐하게 됐기 때문에 한동안 마비가 됐었던 건 당연한 결과였고요. 두 전투에서 큰 공통점은 공격했던 독일군이 모두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원정,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거리 하나를 샅샅이 다 점령할 수 없고 지하 같은 은신처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진에서 벌이는 시가전에선 공격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진리인 거죠. 물론 방어군이 싸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상태는 어떻죠? 상당히 괜찮은 상태죠. 사기도 꺾이지 않고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키이우를 푸틴의 땅, 그라드가 러시아어로 도시란 뜻이죠. 푸틴그라드로 바꾸고 싶은 푸틴의 욕심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예외 없는 법칙이 없죠. 게다가 푸틴은 예측 불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푸틴의 전과가 있습니다. 1999년 8월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40대였던 푸틴 총리로 임명하고 4개월 뒤 푸틴이 바로 체첸의 수도였던 그로진으로 들어갑니다.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시리아 내전 때 시리아 반군이 있던 동부 지역에도 전략 폭격기로 다 쓸어서 반군을 제압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칠러 정권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민간인 피해가 클 이 폭격을 가할 수 있을까? 폐허로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최근에 핵도발도 하겠다, 서슴지 않겠다라는 걸 보면 푸틴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어떤 또 깜짝 카드,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전쟁 공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저희도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인데요. G7 국가들 전부 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지난주 24일 이후부터 컸는데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최악의 한 주였죠. 원자재와 농산물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밀값 40% 올랐고요. 일주일간 기름값 20% 올랐고 옥수수, 니켈 다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이런 게 물가지수에 얼마만큼 반영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반영됐냐를 10일에 발표하는 미국의 2월 CPI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월에는 7.5% 올랐는데 2월에는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로는 7.8%, 블룸버그 전망치로는 7.9%입니다. 이보다 높으면 시장이 반응을 할 거고요. 8% 심리적 저항선을 넘으면 좀 더 요동칠 수가 있겠죠. 항목별로 보면 이제 오일플레이션과 농산물, 먹거리, 에그플레이션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는데 그걸 항목별로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푸틴발 인플레이션이 이제 초입이어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갈지 이게 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 세계 최대 곡창지대 이 둘 간의 전쟁 때문에 유례없는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죠. 다 이 두 나라가 전쟁하니까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발 인플레이션과 좀 다릅니다. 코로나19발 인플레이션은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 과잉 때문에 일어난 수요 견인, 수요 초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 됩니다. 금리 올리고 긴축 정책을 펼치면 됩니다. 즉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비용 상승,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역할이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공급 부족이 결과적으로 가져올 경기 침체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거나 하는 긴축의 완급 조절,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정도는 필요한 거죠. 결국 처방 측면에서 보자면 코로나19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과 푸틴발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은 상충되는 거죠. 전자 비용 견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야 하고 후자 비용 상승, 푸틴발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천천히 올리거나 아예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고 이 세상 이치죠. 아니면 하나를 선택하면 버려진 다른 하나 때문에 일어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통화정책을 해야 되겠죠. 파월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파월 의장은 지난주 의회 발언에서 16일 FOMC 때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걸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감내하고 푸틴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좀 더 잘 챙겨보겠다라는 의지로 읽혔죠. 푸틴발 핵공포가 그런데 만약에 장기화한다면 오래 간다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함께 겪어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염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을 하는 통화정책 계획을 여는 나라들은 몇 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곳은 여기 ECB인 거죠. 뭐 다른 스탄, 여기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폴란드 이런 데 있지만 ECB를 주목을 하면 됩니다. 10일에 있습니다. CPI가 발표하기 전날 미국 시간은 9일 밤이 되겠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원래 시간표상에서도 ECB의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였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채권 매입을 줄이고 긴축적으로 전환하려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푸틴발 핵전쟁 공포로 이게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지난달 또 통화정책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뭐라고 했냐. 그동안 매번 올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very unlikely하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지난달 2월 ECB 통화정책 회의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약간 매파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이 ECB의 긴축 시간표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푸틴발 핵 공포가 허언이거나 망상이라면 이 긴축 시간표는 22의 시간표는 예정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벌써 유럽 증시가 푸틴발 핵 공포, 전쟁 공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러시아 역시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 상당 부분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 기업들 다 힘들죠. 러시아 소비자들 다 힘듭니다. 결국 장기 난타전으로 가면 서로 공도동망, 공멸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 이 침묵의 시간인데 여기서 양자, 서방세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하루빨리 출구 전략을 좀 찾아서 현재 푸틴발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는 가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